규칙의 대부분 또 이것은 벌써 우리는 군사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전격적으로 미국 개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한 때인데요. 국정원 출신의 안보 전략가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그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네. 전화 인터뷰한 내용 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네,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6월에 러시아와 이제 북한이 체결했던 유사시 상호 군사 예. 조약. 네. 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이 1만 명이 넘는 그 대규모로 공개적 파병을 한 건 이제 처음인데요. 무리한 파병을 결정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남북한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이제 어떠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북한이 과거 냉전 시기에 뭐 우간다, 이디오피아 등 15명에서 한 30-40명 정도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 가지고 네. 내전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1,900여 명으로 보이는 숫자를 12월 말까지 파병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대규모인 건 확실합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의 평양 주위에서 주둔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후방을 노리는 특수작전부대 11군단 내지는 폭풍군단이 파병하는 것은 실질적인 러시아의 인적인 지원,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러시아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네.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결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북한이 직접 파병해서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네네. 첫 번째로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군사 협력을 통해서 현재 몇 가지 기술 장벽에 부딪혀 있는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륙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네. 하는 그런 그 협력을 받겠다. 또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이 제2의 남침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참전을 자동 개입으로 유도하겠다. 그 선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네. 경제적 지원, 또 이제 군사적 예. 어떤 그 발전 방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유사시 한반도에 어떤 그 위협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는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제2한국전에 참전을 매조시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야는 이에 대해서 일제하게 그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당 결의안에는 군사적 조치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네. 윤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실효적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참전을 했으니까 한국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무기 지원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을지 들어보고 또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레드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헌법은 평화 외교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의 외교 방침으로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이 잘못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며 북한은 파병을 할 것이 아니라 파병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주장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매우 친밀한 것 같지만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전시 물자는 매 중요한 탄약, 포탄 비롯해서 하다못해 야포, 박격포, 전차, 헬기 수준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것은 21분, 이것은 31분, 이것은 며칠 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것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5% 이상만 차이가 나도 그 잘못 관리한 군수당국, 우리 국방부의 군수당국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군수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재 휴전 상태인 남북 대결 국면에서도 옳지 않고 네.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한 안보 환경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 무슨 대규모 참관단을 파병할 땐가 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러시아가 돌아설 수 있도록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미국에서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무기를 지원하고 무슨 참관단을 보내고 그것은 옳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파병을 하면서 동시에 ICBM을 시험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언제든지 우리에 대해서도 대남 도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 당국, 우리 안보 당국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그것도 우리 재고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 무기도 네. 현재 예를 들면 뭐 21분이다. 그러면 그게 한 5일분 이상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관단 이제 파견에 대해서 여당은 북한군의 역량과 또 이제 전술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또 소규모 모니터링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판단으로 운영을 했었다 이런 입장도 이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언급한 건 성급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견일 뿐 파병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는 좀 어떤 입장이시죠? 예, 지금 이제 헌법에는 정부가 국군을 파병하려 할 경우에 국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파병이 네. 몇 명 규모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북한의 이제 특수작전부대가 우크라이나 군과 전쟁을 한다, 러시아 영토 안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저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 어떤 전술을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관심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10배가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을 보내든 몇백 명을 보내든 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한다면 전황 파악, 전운 파악이라고도 하고 전황 파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토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각 군 본부 체제, 각 군의 헤드쿼터에서 상황팀에서 감시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옳다. 거기에 가가지고 뭐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키이우 도시에 주둔하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들어가든 간에 모두 러시아의 강력한 타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참관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단 매우 일부가 외교관으로서 네. 가장한 정보 요원들이 두세씩 파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 획득을 해가지고 나토하고 긴밀하게 우리는 협의 채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가 있는 우리 그 협력단과 또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교사절단 중에 무관이 있습니다. 네. 이들과 전황을 파악하는 정보 교류는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규모가 이렇고 목적이 참관단이니까 파견해도 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언급하셨지만 그 신형 ICBM도 네. 그 발사를 했고 또 국내 상황이 점차 더 긴장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무인기도 그렇지만 뭐 오물풍선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네.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를 또 했었고 유엔 안보리 회의도 열렸었는데 우리가 네. 정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 해결책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유영원 의원이 무슨 무인기를 제밍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뭐 우크라이나 보내자, 또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보내자라고 네.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회색지대에서의 북한의 도발 혹은 제3국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대비를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섣불리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단계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대규모 파병을 했을 때 김일성이 당시 그 호치민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파병을 못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주겠다. 그래가지고 1968년부터 70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등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자신들 특수작전 부대를 다 보내서 전쟁을 수천 킬로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에게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보장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북한이 저쪽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ICBM을 개발하고 동시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의 태도나 우리 군의 전문가들의 태도를 보면 흥분해서 야 저기 파병한다. 우리도 가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포로 신문까지 해야 된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때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나눈 문자가 논란이 됐는데 네.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좀 협조가 된다면은 이 북한군을 폭격을 해서 이걸 좀 심리전으로 이용을 해보자 이런 네. 내용이었습니다. 자, 국방장관은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기에 따라서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폭격을 해서 북한군을 공격하고 네. 미사일로 또 포격도 하고 그 결과를 다 취합해가지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가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휴전선에서 확성기가 됐든 네. 대북 전단이 됐든 방송이 됐든 한번 하자는 거잖아요. 자, 폭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기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에게 F-16조차도 직접 전투기를 지금 안 주고 네.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마치 우리 전투 조종사들, 우리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네. 우크라이나 보내서 폭격을 하자. 어디를 폭격할 겁니까? 러시아 쿠르스크에 가 있다고 하는 그 북한군을 우리 전투기로 폭격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미사일로 때리자는 겁니까? 그래서 사상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심리전 그 자료를 확보해서 심리전을 쓰자고 하는 거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으로 끌어들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수입해 오자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으니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차분하게 입장을 재정리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접경지 이제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도 주민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네. 굉장한 그 고통을 이제 호소했는데 네, 이제 기자가 현장을 이제 가 보니까 네. 뭐 굉음 소리, 뭐 동물 울음소리, 심지어 이제 귀신 울음소리 네. 같은 뭐 그런 네.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요. 네. 의원님께서는 좀 직접 들어보셨는지 일상생활이 주민들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네요. 예, 처음 그런 호소가 있어서 추석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가서 이 주민들도 만나 뵙고 그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귀신 소리, 그다음에 뭐 철근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긁는 소리, 네. 손톱으로 이렇게 칠판 긁는 소리 섞여져 가지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쩔 때는 새벽 2, 3시까지 이걸 틀어요. 아주 나쁜 자들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북한은 약간 언덕 산에서 이걸 확성기를 틀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그 평평한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1.8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들리는 거예요. 네. 어쩔 때는 60데시벨,
어쩔 때는 80dB라고 하니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녹음 일부 굉음 소리도 네. 한 20여 초 틀어드렸어요. 국방 당국자들 높으신 분들도 들어야 된다 해서 틀어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북한의 야비하고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단 뿌리지 말아라. 또 페트병에 쌀 담아가지고 성모도에서 예성강으로 보내는 거 그거 막고 있고 강화도 군수도 이번에 그걸 금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죠.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기조실장을 포함해서 합참까지 한번 가서 꼭 좀 들여다보시고 네. 주민들이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기다려볼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날 국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국방부 간에 좋은 어떤 해결책이 있길 바라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안보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정치권 안팎의 상황도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 전국의 상황도 경색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을 김여사 특검의 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 시정 연설에 불참을 했던 그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여사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특별 감찰관 임명을 또 요구를 또 했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요걸 간출시킨다면 그래도 특검 추진에는 좀 변동이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했는데 제 바로 앞에 이석수 기조실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을 하다가 고통받고 쫓겨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감찰관보다 3살 아래였어요. 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대검 차장 지내신 분이고 지금 이제 2015년에 법무차관을 지내신 분이니까 지금 누가 와도 어느 변호사가 와도 거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대통령 대식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도이치모터스까지 다 수사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있을 특별감찰관 활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적 쇄신 그리고 활동 금지뿐만이 아니라 특검까지 나오시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달 이제 11월 15일 그리고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표 리더십에 이제 타격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은 됩니다. 당내 지금 이와 관련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TV 토론 중에 김모 씨를 아느냐, 그것도 잘 아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모른다라고 방어적으로 방어로서 답변을 한 것이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도 위증교사라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정작 그 말을 들은 분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재명 당시 그 변호사 시장 이때보다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증 교사가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는 일체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정확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당내 여론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1심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잘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예.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국정원 출신의 안보 전략가로서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군사 안보 관련한 그런 분야뿐 아니라 민생 법안도 좀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인천 부평 지역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지역구죠. 네, 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입법과 지역구 활동에서 특별히 좀 챙기고 싶은 부분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정보위 간사하면서 동시에 국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부평하면 한때 굉장히 좋았던 영화를 네. 누렸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구도심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투자도 안 일어나고 도무지 그 좋은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 부지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게 그 좁은 도심에서 30만 평이 됩니다. 와. 그 두 군데 제3보급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마켓이라고 하는 그 두 군데 땅을 국방부로부터 가능하면 좋은 가격에 이것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조기에 반환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부평 주민들의 일종의 그 수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방위에서 이 활동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네. 부평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25만 대의 차를 생산해서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차량을 2027년 12월까지만 만들고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하고 있는 우리 그 근로자, 임직원들 걱정이 태산 같고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 상권도 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GM이 2027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부평에 공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현안이고요. 거기 또 하나 현안은 그 지역의 굴포천이라고 네. 마치 경제의 그 포석정 예전에 이렇게 술자리가 이렇게 예. 마을이 있고 그 주변에 또 이제 마을이 둘러싸고 있는데 포석정처럼 생긴 동그랗게 생겼나요? 예, 꽤 큰 천인데 그래도 국가 하천입니다. 여기를 그 시민 그 친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네. 그 부평을 만드는 것이 저의 중요한 세 가지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남북 군사 위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